네, 두 번째로 이제 잭슨 홀에 대해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일단은 폴 볼커의 탈을 쓴 제롬 파월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잭슨 홀에 대해 갖고서 조금 저희가 보도록 하죠. 잭슨 홀이 어떤 건지. 네, 이게 이제 캔자스시티 연준에서 여는 지역 연은에서 주최하는 행사고요. 원래 이렇게 막 주목도가 높지 않았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죠. 이게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데 여기가 좀 선선하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여름 같은데 선선하게 날씨 좋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머리 좀 식히고 그런 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FOMC 미팅은 통화 정책을 결정짓는 자리지만 잭슨 홀은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냥 경제 심포지움이다. 우리 뭐 그냥 얘기 나누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명인들이 총출동을 한대라는 거죠. 이제 요 사진 뭐 합성 같아요. 요거 이제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당시에 미국의 총재였던 그 아니죠. 2018년이면은 이미 파월로 넘어갔을 때네요. 그쵸. 제니 델런, 미국의, 이때는 자리가 없었죠. 그쵸. 딴 데 그 브루킹스 연구소 가 계실 때고, 그 다음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12년도에는 당시에 이제 의장을 했었던 벤 버냉키, 그 다음에 피셔, 물음표를 해둔 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총재하십니다. 중앙은행. 뭐 이런 식으로 행사합니다. 여기에 뭐 경제학자들, 뭐 그래서 노벨상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 장들이나 인사들이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세요. 뭐 김중수 하는 총재 뭐 참석 후 기고. 제가 알기로 김중수 총재는 매번 갔었어요. 매번 갔었고, 반면에 후임이었던 이주열 총재께서는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유에 알 수 없죠. 그러면은 이 그 잭슨 홀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느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맨 첫 번째가 2010년도에 있었던 벤 버냉키의 연설이에요. 이때 연설문을 보면 특히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전통적인 거 QE 양적 완화이죠.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왜 주목받냐? 1차 양적 완화가요, 2009년 초에서 2010년 1분기까지로 해서 종료가 돼요. 굉장히 이제 비전통적인 방법이었고, 사람들이 야, 계속해도 되나? 괜찮아? 라고 의구심을 가지던 때죠. 근데 8월에 잭슨 홀의 그 행사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비전통적인 방법 우리 쓰겠다라고 얘기를, 파월이래요. 벤 버냉키가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연내에 2차 양적 완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잭슨 홀이 중요한 자리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주가는 이때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요날도 금요일이었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마이너스 0.72%였는데 플러스 1.66으로 끝납니다. 강력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요, 거의 한 9개월 정도 동안에 증시가 30% 이상 랠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QE2의 효과였죠, 사실은. 여기까지로 딱 잡은 거는 요 뒤에 신용등급 강등대에서 20% 와장창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했던, 이제 특이했던 그 발언이 언제였냐면 2014년도였고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럽이 주인공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연설문 내에서 계속해서 인플레 뭐 낮은 거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서 뭐 프라이스 스테빌리티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인플레가 낮은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중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QE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가능한 필요 수단을 사용할 거다. 모든이면 뭐겠냐?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차 양적 완화를 했던 게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QE를 하고 사람들의 궁금증은 바로 다음으로 큰 경제 권역인 유럽으로 넘어가죠. 니네는 언제 할 거야, QE를? 쟤네는 1차, 2차 하던데. 유럽은 계속 이제 우리가 뭐 EU가 좀 특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파격적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다 해버리니까는 이제 사람들 눈치 채는 거죠. 야, 저 QE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요 날에 유럽의 스톡스 50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역시나 이듬해 그 상반기까지 랠리를 20% 이상, 20% 중반 정도 되는 증시 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놀라웠던 점은 제가 이거 뭐 그때 목요일에 방송 나가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네이버에도 적어놨고요. 이게 애드립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그 스피치 페이퍼에는 없었던 내용을 애드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 자료들은 그 원래 이 그 글로 쓰여진 스피치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얘네 이제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또다시 이제 그 연준 한번 홈페이지 또 들어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까 했던 데랑 똑같아요. 뉴스 앤 이벤트에 들어가서 다음으로 스피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에 했었던 제롬 파월의 연설 요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요 그 저기 뭐라고 하죠? 링크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게 동일 시간에 올라와요. 동일 시간에. 저기 그 글로된 저 자료하고 그 다음에 파월이 여기 와서 연설하는 게 딱 그 우리 시간 11시에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틀어놓고 애들이 파는지 안 하는지 요거랑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연준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 2020년에 있었죠. 이때 당시에 제롬 파월인데 잭슨홀에 가갖고서는 평균 물가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평균 물가제란 건 그거예요. 이제 연준이 지금 2% 물가 목표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 이상으로 그러면 2.5%가 된다. 그러면은 그럼 저기 타이트닝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AIT라는 제도하에서는 만약에 어떤 해는 1.5%였고 어떤 해 2%였고 올해 2.5%가 나왔다면 타이트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1.5%일 때 우리 목표했던 2% 대비 0.5에 손실을 받지 않냐 인플레에서. 그럼 2.5 오버슈팅 하는 거 용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때만 해도 연준이 그 증시에 일종의 비둘기적인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를 이때 AIT를 통해서 말한 게 되었죠. 이거는 특이성이 어쨌든 본인들의 장기적인 정책을 바꾼 거니까 이날 특별회의가 개최가 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FOMC 미팅에 가보면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만 해도 시장은 환호를 굉장히 했었죠. 이제 연준이 우리 편을 영원히 오랫동안 들어주겠구나. 근데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인플레가 너무 높게 와갖고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21년도는 별일이 없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근데 별거 없을 거라는 힌트가 나왔던 게 원래 이거 잭슨홀 3일 일정인데 하루 일정으로 바뀌더라. 그나마도 대면 일정이 비대면으로 바뀌더라. 이런 자리에서 뭔 중요한 게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잭슨홀 행사라는 거는 저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잭슨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죠. 그쵸? 그리고 네. 그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잭슨홀에서 별 얘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바라보는데, 근데 시장은 좀 기대를 했어요. 당초부터. 이날 뭐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조금 비둘기적인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조금 올랐죠.
왜 그런 기대들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해보면요. 파월이 의장이 된 이후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날에 S&P 500의 주가 변동입니다. 18년에 조금 올랐죠. 20년에도 올랐어요. 21년도에도 올랐어요. 22년도에 와장창 깨졌지만 그 전까지는 성적표가 좋았습니다. 19년도는 많이 빠졌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파월의 잘못은 아니에요. 요 날에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 갖고서 이제 하도 때리니까 무역 보복 조치를 이제 카운터 펀치로 날렸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완전 노발대발하거든요. 그래서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이날 빠진 거지 뭐 파월 때문에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럼 파월이 의장이 된 이후에 본인이 나와서 한 행사에서 성적표가 어떠냐라고 하면 원래 파월이 성적표가 지독히 나빴어요. 2018년도 의장 되고 나서부터 쭉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특히 18년 12월은 더 나빴죠. 왜냐하면은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중립금리 한참 남았다 그랬다가 아이고 아닌 것 같아요. 암실에 우리 걸어가요 했다가는 금리를 올려버려갖고 시장이 사실 이날뿐만 아니라 와장창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완전히 비둘기로 변모를 하시죠. 그래서 19년 1월 FOMC 1.55%, 요거 다 되돌려서 좋았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요때는 이제 잭슨홀 때는 무역 보복 조치 있었으니까, 그 뒤에는 플러스입니다. 이제 반반 싸움으로 갔어요. 2020년은 제외했어요. 코로나니까. 21년도는 어떻게 됐냐라고 해보면, 1월에 FOMC 때에, 이때 이날이 밈 주식이 쇼스퀴즈가 크게 났던 날입니다. 아주. 그래갖고 헤지펀드들이 밈 주식 쇼스퀴즈에 돈 넣는다고 갖고 있던 롱 포지션 주식들을 많이 팔아서 빠졌다라고 했던 날입니다. 이날 하루에 게임스탑이 135%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때까지 1개월 동안 게임스탑이 1625%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S&P 500이 좀 빠졌고요. 그 뒤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2021년도 한 잭슨홀 미팅부터는 거의 뭐 무적이에요. 예, 그 파월이 보시면 플러스 0.88, 플러스 0.95, 플러스 0.65, 1.63, 마이너스는 0.15. 22년도 들어선 굉장합니다. 슈퍼 파월이에요. 3월 2.24, 5월 2.99, 6월 1.46, 7월 2.62. 그러니까는 최근에는요, 파월이 나오면 무조건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비둘기적 기대를 하는 거죠. 파월이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는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실제로도 저 사람은 몸을 좀 사리겠지.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는 시장이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잭슨홀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예상을 잘못한 거 얘기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잭슨홀에 대한 중요도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때 목요일 밤에 나가서 소문난 자체 별게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도 글 쓴 게 위 세 번의 사례를 제외하면 잭슨홀 미팅에서 뚜렷한 통화정책 관련 결정이 나온 적이 없다. 특히 연준의 경우 제가 이제 이유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7월 9월 사이에 두 번이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7월 한 달치 봤잖아요. 8월치까지 다 보고 결정을 내리는 쪽이 좋을 텐데 굳이 8월 달에 한 달치만 보고 위험한 얘기를 하겠느냐. 특히나 고용하고 인플레는 좀 상반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발언들만 쭉 하고 내려가는 게 본인 입장에서 안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시가 비둘기 발언 기대했다면 실망할 거고 매파 발언을 우려했다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했는데 꽤나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꽤나 강하게. 네. 그러면 이제 그 강했다라는 게 어떤 말들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짧아요. 실제로 파월 의장도 나와갖고서 유튜브 저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분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발언이고 그래서 들어보시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올라온 것도 내용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첫 문장부터 아주 사람을 아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나의 발언은 짧고 초점은 더 좁혀질 것이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작정한 듯 나왔다는 생각이 첫 문단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겠죠. 비둘기적으로 빡세게 얘기하거나 매적으로 빡세게 얘기할 거나 뭔가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의견을 낼 것이다라는 게 시작하고 한 10초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을 깨고 들어야겠는걸?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는 크게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경제에 약간의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가격 안정에 실패한다는 것은 더더욱 큰 고통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데서는 굉장히 이거 매파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pain이란 단어를 썼는데 far greater pain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해갖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건 그렇게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pain이란 단어는 되게 많이 써왔어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그래서 그냥 하던 얘기 했다. 다음으로는 뭐 주저리 물가 안정, 고용시장 타이트해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늘 하던 얘기를 반복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매파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7월 FOMC 의사록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때 매적으로 읽힐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연준 위원들 인플레에 대한 견해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했었죠. 그때 당시 의사록에 비록 최근 유가 등 각종 커머디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헤드라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테지만 이들 가격은 단숨에 재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인플레 안정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매적이다. 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7월 인플레 수치가 낮아진 점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한 달에 개선은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 위원회가 확인해야 될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 이 한 달 개선이라는 자료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가가 한 달 내려온 거에 대해 갖고서는 뭐 그렇게까지 정책을 바꿀 게 아니다. 이런 경계감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월도 원래는 요즘에 파월이 뭐 자꾸 이제 그 의사록하고 본인 얘기할 때 딴 얘기를 하니까 의사록에 있던 얘기를 확인해 준 것만 해도 조금 안도감이 되더라고요. 같은 생각이구나.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매파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인플레가 2%를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 중립금리 추정은 이쯤에서 멈추거나 잠시 중단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연준 피봇 언제 나오냐? 중립금리 부근되면 나오지 않겠냐? 7월 FOMC에서도 뭐 일단 중립금리에 뭐 살짝 도달했다고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많았죠. 근데 파월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2%를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중립금리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뭐 이거 얘기하거나 아니 이쯤에서 지금 멈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가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일단 비둘기 피봇이 탈락된 것 같아요. 명시적인 아주 반대 표현이었다. 다음으로 이제 9월 회의는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이 더 타이트해짐에 따라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수 있다. 이거 이제 가장 비둘기적으로 환호를 했었던 7월 FOMC에서 부분이잖아요. 투자자들이.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은 작정하고 한번 얘기할게 해놓고 좀 매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중립금리까지 얘기해서 근데 또 너무 타이트해지면 인상 속도 늦추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서 뭔가 비둘기한테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갑자기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 80년대 높았던 인플레,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이어진 아주 안정적인 인플레,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교훈, 레슨은 중앙은행은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뭐 전혀 특이할 게 아니죠. 이 문단은 아무 내용도 아니었고 두 번째 문단, 일반 대중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 경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일단은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살짝 이상해져요. 현재 다양한 방법에 근거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계, 기업,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얼마 동안 우리의 목표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장기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안주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까지 현재의 기대 인플레 수준이 수준 정도면 잘 고정되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연준에서는. 그리고 연준은 그걸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잘 고정되어 있는 거 맞다. 근데 이게 비록 잘 고정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 인플레가 우리의 목표를 너무나도 많이 웃돌았기 때문에 지금 잘 고정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 수준에서 심지어 이게 잘 고정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긴축 정책을 펴는 거를 멈추지는 못해. 저희가 매주 5년 장기 기대 인플레를 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혹시 너무 올라가면 연준이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보는 건데, 이게 심지어 잘 고정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긴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점점 그라데이션, 이제 분노처럼 그라데이션 매파적인 게 나오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요, 또 매파적으로 읽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 대중이 인플레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기대한다면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불행하게도 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에 대한 기대 역시 마찬가지다. 70년대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자리를 잡았다. 인플레가 상승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높게 유지될 것이라 기대를 하게 되었고, 임금 및 가격 결정에서 그 믿음이 반영되었다. 사실 요 말 자체는 아주 그냥 경제학 서적에 나와 있을 만한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별거 없을 것 같죠? 근데 처음이에요. 기대 때문에 임금까지도 올라간다에 대해 가지고서 적은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스티키하게 올 것 같다라고 할 때에 그 다음 스티키를 논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란 말이죠. 임금, 물가, 나선형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임금이 자극하는 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날 거냐. 이게 나타나면 이제 구조적인 인플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웨이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폴 볼커 발언을 넣었는데 그건 뭐 별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합리적 부주의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거 크리스토퍼 심즈 2003년에 나온 이론인데, 예, 대학생 때 경제학 서적을 보면 나오는 분입니다. 제가 2004학번이거든요. 네, 대학 때 경제 공부할 때 배웠어요. 역시 그래도 대학 때 경제 경영 공부를 해두기 잘했다라는 거를 요번 그 잭슨 홀 때 느꼈습니다. 오, 이 사람 이름을 보게 될 줄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요. 경제 주체는 기대를 합리적 방식으로 형성하지만 그 합리적 방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대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간헐적으로만 갱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인플레가 굉장히 낮을 것 같다라고 기대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나의 잠재적인 실수했을 때 비용이 매우 작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기대 형성 방식의 과거 지향성이 그럼으로 인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반대로 돌렸을 때에는 인플레가 높을 때에는 계속해서 높은 쪽으로의 유인이 기대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부주의 이론을 소개하는 게 우리가 왜 인플레가 높고 잠재의 기대 인플레, 장기 기대 인플레 왜 이렇게 높냐라고 할 때 이것 때문인 거 아니야라는 거를 이제 파월이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서 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요걸 보기 위해서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가 계속될수록 더 높은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 높을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기대 인플레를 낮추고 싶다. 지금보다 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 발표하는 부분이요. 정말로 하이라이트고 매우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소름이 돋으시는지. 이는 우리가 일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세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에 따르면 인플레를 낮추는 고용 비용은 높은 인플레가 임금 및 가격에 더욱더 뿌리 내림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볼커의 성공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전 15년간의 인플레를 낮추려는 시도의 무수한 실패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높은 인플레를 막고 작년 봄까지는 정상적이었던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 레벨로 내려가려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긴 기간 동안 매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현재와 같은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행동하여 그 결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그 매파적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임금발 물가 상승 위협을 크게 느끼나 보다 라는 거는 느껴지시죠. 여기에서 매파성이 일단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쵸?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얘네 영문 표현에서는 딜레이라고 썼어요. 임금에 따른 그거를 likely to increase with delay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제 좀 지나서 온다는 건데 요것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미. 요건데요. 그때 고용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뭐 좀 이상하다 얘기 드릴 때에 한국은행 자료 가지고 왔었죠. 7월 달에 나온 자료. 물가 임금의 장기 추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물가하고 임금하고는 상당히 이게 관련성이 높더라. 근데 여기에는 시차가 있더라. 물가가 오르고 1년 뒤에 임금이 오르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더라. 이 시차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쪽에 크게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이번에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긴축적으로 좀 더 오래 움직일 테니까 섣불리 비둘기 피봇을 생각하지 마시라 로 읽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매파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우리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더 잘 일치하도록 하고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를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매파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정시 빠지니까는 저러네. 되게 매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중간에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 이거 너무 타이트해지면은 속도에 늦추는 게 적절해질 수 있다는 비둘기도 있는데 그냥 파월 하던 말 평소에 했던 거 아니야? 레슨 나온 거는 그냥 경제학 서적에나 나올 말들 그냥 쭉 분량 채우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인용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신다면 시장이 왜 그렇게 빠졌는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썸네일에서 다 나와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책 표지인데요.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쵸? 폴 볼커. 인플레 파이터로 유명하신 그 유명한 폴 볼커의 2018년도 저서입니다. 제목이 Keeping at i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Keeping at it. 그러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번역한 거를 말씀드렸지만 영문으로는 어떻게 써져 있냐 하면은 We must keep at it. 그 다음에 We will keep at it. 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를 유지할 것입니다. 라는 거하고 폴 볼커 책 제목을 갖다 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전에는 이거를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소름이 돋죠. 폴 볼커를 진짜 얘기하고 싶었구나. 안타깝게도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하소연을 하자면. 인플레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 인플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금융하시는 분들이 인플레 지금 알아야죠.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인플레 파이터 제일 중요한 사람이 폴 볼커인데 폴 볼커 책 중에서 딱 한 권밖에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거 아세요? 그것도 9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 그것도 그나마도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폴 볼커에 대해 몰라요, 사람들이.
하려면은 그냥 아마존에 사든지 이거 이제 인터넷 해갖고 저기 킨들로 해서 봐야 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뭐, 네. 안 나가니까 그렇겠죠.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폴볼커를 얘기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이퍼가 딱 나왔다 그랬잖아요.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제 내피셜에서는 뭐냐면 던진 거예요. 이게 표현을 딱 읽어보니까는 야 이건 작정을 했구나 싶어서 발빠르게 움직인 쪽에서는 뭐 이거 읽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죠. 야 파월이 최근에 보니까는 나와서 얘기한 날에 평균적으로 2% 이상 주가가 오르던데 파월 연설 끝나면 무조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마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올리자. 무조건 올라간다. 파월 나오면 무조건 올라간다 요새. 가 됐다가 이제는 뭐 곱씹어 보니까는 이게 매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반등을 못하고 그냥 쭉 그냥 원웨이로 그래서 빠졌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자꾸 이때가 생각나요. 2018년도가.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때 어땠느냐라고 하면 2018년도 초에 10월 초에 중립금리 한참 남았다 얘기해가지고서 증시가 급락을 합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하필 차트도 딱 이제 그 선에 걸려있는데 이 얘기에서 확 깨먹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좀 말이 주워 담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니다. 많이 먼 게 아니라 바로 아래에 온 것 같다.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말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죠, 증시가. 요 반등을 하니까 이 11월 초에는 암실에서, 그러니까는 장애물이 가득한 암실에서 움직이듯이 맨발로 걷듯이 정치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준이 금리를 이때 3, 6, 9월에 올렸는데 12월에는 안 올리려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나? 라는 안도감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죠. 그래서 떨어진 데에서 반등하고 박스에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12월 FMC에서 중립금리 바로 하려고 암실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올려요. 파월의 배반이죠. 그래서 또 빠져서 결국에는 20% 하락이 만들어졌었죠. 이때 파월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파월이 1월 초에 완전히 비둘기로 바뀝니다. 지금 좀 그래요. 7월 FMC에서는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비둘기 피봇을 이야기하시던 분이 지금은 갑자기 폴 볼커에 빙의 돼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래놓고 또 다음 회의에서 75 안 올리고 50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파월이. 근데 그 종잡을 수 없으면 금융시장에는 안 좋죠. 불확실성이 생긴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이 표현이 세게 쓰였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임금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지금 나타냈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가 지금 고정이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장기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너무 타이트해지면은 좀 완화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인 표현이 강했고, 거기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은 이제 인용구를 2개 쓴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파적이다. 비둘기 피봇이란 기대는 아마 쏙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데이터가 자꾸 이제 어떻게 나올지 본인들이 쉽사리 알 수가 없으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 중요하다. 근데 월말 월초에는 데이터 중요한 특히 경기를 나타낸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 열심히 봐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잭 스놀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